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마 느낌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리 짐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6월 24일 날 여러분들이 치른 7급 행정법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번 행정법 이 7급 문제는 작년 서울시 7급 문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문도 그렇게 긴 문장이 없어가지고 수험생들이 그 시험장에서 받았던 느낌, 이거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이리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아주 수험생들이 도외시했던, 보지 못했던 꼴짜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시험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공무수탁 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처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 이 공무수탁 사인은 또한 행정청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 경찰과의 계약을 통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도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여자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단순한 보조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중앙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자신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맞아요. 중앙관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법,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와 같은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탁의 근거 규정을 두어놓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국가가 공무수탁 사인의 공무수탁 사무의 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수탁 사무 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함목적성까지도 이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함목적성까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쪽에서 국가의 사무의 일부를 가령 개인에게 위탁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감독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감독권의 범위는 반드시 합법성에 대해서만 감독권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함목적성에 대해서까지도 감독권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니은 문장만 틀린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그랬어요.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은 패스를 하고요. 3번 문장으로 갑니다.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더라도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 원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분쟁의 해결이 사법상의 원리에 맡겨져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법 원리에 분쟁의 해결이 맡겨져 있다면 그건 항고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문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3번. 위임 입법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은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소급에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그랬는데 소급에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그 위임의 근거 법령이 만들어진 시점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이지 소급에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4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령의 경우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무슨 법 시행령으로 그 다음에 모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령의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무슨 규정, 무슨 령으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바라는 그 법규 명령을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갖지만 무슨 규정, 그 다음에 무슨 령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공무원 임용령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용령 이런 거예요. 그 다음 2번. 대통령령 중 무슨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직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무슨 령은 작용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건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 그 다음에 무슨 령 이렇게 돼 있을 때 조직법규, 그 다음에 작용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더라. 그 다음 3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이 말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시행령 위임조항을 두었다면 이것은 위임명령의 일반적인 발령 근거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임명령이 일반적 발령 근거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집행명령에 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집행명령적 사항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집행명령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부분 위임명령의 어불성설입니다. 집행명령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기판력은 사실심표 언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을 하므로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표 언론 종결 이전에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확정 판결과 저촉이 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걸 흔히 차단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데 요걸 내세워 가지고 확정 판결과 저촉이 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 사유가 포함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 취소해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 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에 의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칙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거기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에 기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밑줄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입니다.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에 기해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요, 바로 거부 처분을 한 게 잘못되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부 처분을 한 자체, 요게 위법하다라고 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반드시는 아니지만은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물론이고 부작위법 확인 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판결에서도 인정이 된다 그랬는데요. 무효 등 확인 판결 여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 판결 이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빠지면 맞는 문장이 되게 돼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은 패스를 하고요. 2번을 봅시다.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탁받은 자는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법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 이용 주민 조례안,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8조 3항 등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맞아요. 우리 대법원이 이리 판단을 했는데 여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 이용 주민 조례안, 이거는 일종의 수익적 성격을 갖는 조례안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8조 4항 등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의 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처리를 현실적으로 하는 사무에는 우선 자치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관이임 사무가 있고, 이렇게 될 터인데, 그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가령 A라고 하는 사무가 있을 때 이게 자치사무인지 기관이임 사무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언제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구별을 무엇에 따라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무가, 지자체장이 처리하는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어 있는 사무인지 여부, 만약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자치사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관임 사무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처리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것 등까지를 고려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경비 부담을 지자체에서 한다 또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자체가 진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자치사무일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 사무인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맞고요. 그 다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랬는데요. 이건 틀립니다.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인정이 되는 일종의 민중소송에 해당이 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 재무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게 되는데, 그 도로점용허가도 바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도로점용허가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이 문장은 틀립니다. 그 다음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 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이렇게 보지요. 맞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회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월정 수당의 지급, 월정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수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익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문장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공무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1번 시립무용단 단원의 채용계약과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이 된다. 맞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술 이쪽과 관련한 어떤 단원의 채용계약 이것도 공법상 계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 이체 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맞는 문장. 그 다음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다면 타방 당사자인 주민 또는 국민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소송에 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작용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행정벌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재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과실범을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맞아요. 일반 형사범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고의범을 벌하고 과실범은 그 과실범을 벌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범에 대한 행정벌과 관련해 가지고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재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조치로서의 행정처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자, 행정청이 취하는 제재적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국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관의 임사무를 행하는 지자체는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요. 기관의 임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건 역시 포함이 되질 않는 거죠. 기관의 임사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통고처분은 실체법상 행정행위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이 되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 통고처분은 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입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10번입니다. 행정의 하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거기 1번하고 2번 패스를 하고요. 3번하고 4번 문장을 봅니다. 3번 문장. 취소의 제기기간을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비친다. 취소의 제기기간을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표는 미치지 않지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처분을 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으로 그 행정처분은 무효다.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 처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승인 처분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11번. 항구성의 제기 요건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랬는데 처분청의 처분 권한의 유무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닙니다. 처분청의 처분 권한 유무는 항변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 법인세 법령에 따른 과세관청의 원천 징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판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절대 보존지역 변경 처분에 대해 지역 주민회와 주민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절대 보존지역 유지로 지역 주민회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 누리는 법률상 이익이다. 이런 게 법률상 이익은 되지 않죠. 이럴 때 누리는 이 환경상의 이익은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입니다. 그 다음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 후에 당초의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의 기준은 변경 처분이 아니라 변경이 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통설이고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라라 그랬어요. 먼저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 이것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인가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우리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인가라고 하는 용어가 대단히 자주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 그 인가가 두 군데에 있어서의 인가는 특허에 해당이 되고 그 두 군데에 있어서의 인가를 뺀 나머지는 전부 인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인가라고 하는 표현을 특허로 우리 판례가 판단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이때의 인가고요. 또 하나는 뭐죠? 토지 소유자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계획,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요게 특허다. 나머지는 인가라고 그랬어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조합 설립 결의 부분에 대한 효력 유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인가의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럴 때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검토를 해보지 않아도 돼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13번.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가 된다. 그랬는데 이건 틀리죠. 거기 이 표준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 뒷부분 거기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다. 그런데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 틀립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도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다. 하자의 승계와 관련된 문장으로 이건 맞는 문장이죠. 맞고요. 그 다음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가 과세처분 등 후행하는 처분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다 그랬는데 아니죠.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과세처분,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과세처분이 있을 때 이 개별 공시지가하고 과세처분은 각각 별개라고 했어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승계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더라. 어떤 때 인정을 하더라? 수인한도를 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 4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때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을 빼고는 전부 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취소 사유가 아니고 이건 무효 사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은 안 봐도 되겠어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5번.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조례, 개폐 청구권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를 포함한 조례 제정권에 미치는 모든 조례 규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조례 규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게 조례 개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문장이 있는데요. 4번 문장만 보도록 합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 유임사무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기관의 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조례 제정권을 원칙적으로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유임사무에 대해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유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권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그 기관 위임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임이 되어 있더라. 그럴 때에는 이제 조례로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관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공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를 따르라. 1번 자연공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그렇죠?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의사적 요소는 자연공물의 성립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돼요. 다시 한번 자연공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이 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공용개시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연공물은 행정재산이 되는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해서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은 일반재산이 될 수가 없다. 맞죠? 판례에 의할 때 맞게 됩니다. 다만 우리 다수설은요, 이 자연공물은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면 공용폐지, 용도폐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사물이 된다. 이렇게 봐요. 다시 말해서 일반재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수설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자연공물의 소멸에도 용도폐지, 공용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은 일반재산 사물 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갈 때 맞고 그 다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제외한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유의 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행위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하나 그 후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법상의 이행청구가 아닙니다. 이 사용료 부과 처분 이렇게 돼가지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이 돼요.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거 특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이것도 공법상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공무원인 갑은 직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법상 청렴 의무에 위반하여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1번 갑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갑은 자신의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임용권자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그랬는데 틀린 문장이죠. 다시 처음부터 보면 갑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이 채택이 되어 있질 않죠. 그래서 그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권자는 그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유를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사직 의사 표시만으로 임용권자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 공무원 자신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제출한 사표를 이제 인사권자가 수리를 하면 그 수리 시에 공무원 관계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형사 기소를 당한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갑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다 지방공무원법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직위 해제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직위 해제 사유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 이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위 해제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언제나 직위를 해제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가공무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음에 직위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제 임용권자는 직위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위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반드시 직위를 해제해야만 한다 이건 아니고 직위 해제 여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량이 인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갑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임용권자가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용권자가 형사기소를 당한 갑에 대해 국가공무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절차법에 그러한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 다음 갑의 형사절차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 임용권자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통지를 했을 경우 이 통지는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죠.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18번 당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를 따르라 그랬어요. 1번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고 또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맞죠?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소송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식적 당사소송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지만 실질은 이제 항고소송의 실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를 대표한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자체 장이 각각 대표를 하지요. 맞고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이 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무상 당사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고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이때 환급세액 지급 청구, 환급세액 지급,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삼권 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 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행정권은 법의 집행 의무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장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그랬는데, 국립대학교의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거는 행정장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리 판시를 했죠. 거기 행정장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틀렸어요. 그 다음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의 입법 규정 그 자체, 결함이 있는 당의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될 거다.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은 우리 패스를 해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번. 행정절차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내용도 동일하다. 맞아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때 그 처분에 관한 규정은요. 마치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규정 하나하나가 그 토시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조사 하나까지도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청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 후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에는 이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단경알긴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 신단경알 이 경우는 상대방이 요청을 하면 이유 제시해 줘야 되죠.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처분인 경우 이때는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고 이유 제시 생략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유 제시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장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랬는데 전자문서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요구되지요. 그 다음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를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이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인데 자치법규의 경우는 20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요, 여러분들이 24일 날 치른 그 7급 행정법 문제를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 이 서울시 7급하고 9급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그 경향에 있어서 오히려 그 9급 문제가 수험생이 답안을 고르는데 까탈스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 이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직 7급하고 9급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법만 놓고 본다면은 7급하고 9급은 거의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요, 작년 서울시 7급 문제하고 올 7급 문제를 비교를 하면 특별한 난이도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7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90점 내지는 95점을 맞아줘야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최소한 90점은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그 24일 날 여러분들이 치른 그 행정법 문제 이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